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체인에서 코드체인 개발을 하고 있는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발표를 했던 세미나인데, 발표 자료를 제가 한글로 바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영어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주로 보면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발표할 때도 슬라이드 쪽을 많이 보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덱스의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 거래소에 어떻게 에셋을 올릴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에 대한 거고, 하나는 오더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래서 이 덱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제 공평하게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블록체인으로 오면서 이제 새로 부각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프론트러닝 어택을 어떻게 막을 건지, 그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덱스가 뭐냐라고 막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덱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덱스는 뭐냐면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를 일단 기존에 있던 중앙화된 거래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비트나 코인원 같은 이제 거래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거기서 거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이 있고 이걸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비트코인 내 입금 주소를 생성해서 거기에 이제 입금을 하면은 이제 거래소의 서버를 통해서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방식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키가 탈취를 당했거나 사고가 생겨서 그 키를 쓸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그 돈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할 때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키를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 들고 있고, 그 키를 이제 트랜잭션에 자기가 서명을 하면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커스터디 오너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고요. 이제 투명성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영업의 비밀일 수도 있고, 소스 코드 같은 건 당연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더가 정확히 어떻게 매칭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사용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덱스는 밑에 이제 그 덱스도 이제 온체인 오더북하고 오프체인 오더북 덱스가 나뉘는데, 이제 이 투명성 부분에서도 이제 각각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체인 오더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래를 할 때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누가 얼마에 몇 개 수량을 산다, 판다 하는 주문들이 이제 테이블로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더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오더북을 블록체인 내에서 관리를 하면 이제 온체인 오더북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더북이 오프체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서드 파티가 주문들을 모아서 이 주문들이 매칭될 수 있냐 하면은 그 매칭된 주문만 이제 체인의 거래 기록만 올리는 걸 이제 오프체인 오더북 방식이 이제 덱스고요. 이제 오프체인 오더북하고 온체인 오더북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그 투명성, 이 트랜스퍼런시 측면에서 이제 온체인 오더북이 훨씬 더 투명해요. 그러니까 매칭 로직도 사전에 다 정의가 돼 있어서 프로토콜로 나와야 되고, 리스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만 온체인 오더북이 되는 거고, 이제 오프체인 오더북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가 그거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퍼런시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제안한 내용은 온체인 오더북이고요. 이제 온체인 오더북에서도 이제 발생하는 이제 보안 위험이 하나 있는데, 이제 기존의 한국거래소나 그냥 크립토커런시 거래소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중앙화된 서버가 주문을 받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그냥 제3자의 거래 유저가 내 주문 정보를 보고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편취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트랜잭션이 mempool상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에셋을 얼마에 사겠다, 얼마만큼의 수량을 사겠다 하는 게 잠시 동안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이 내가 그 트랜잭션을 이제 노드에 보내서 걔가 전파되고 블락에 포함되는 순간까지는 모두에게 노출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 그 오더북과 그 아직 컨펌되지 않은 오더들을 보고 이렇게 내가 주문을 넣으면은 이득을 볼 수 있겠네 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그 밸리데이터한테 일종의 뇌물을 줘서 내 오더를 좀 더 빨리 처리시켜줘 하면서 트랜잭션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의 종류는 이제 그 트랜잭션 수수료고요. 트랜잭션 보통의 그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순으로 이제 그 트랜잭션을 오더링 하기 때문에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가 비싼 거를 먼저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더에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를 높여서 내 걸 먼저 처리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어태커가 내가 뭐 어차피 다 그 매칭하는 알고리즘 뭐 지금 오더 다음에 들어갈 뭐 오더들이 뭐 있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오더를 내면은 여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프론트러닝 어택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태커가 하는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직접 프론트러닝을 하는 경우예요. 이제 밸리데이터 자체가 어태커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모든 경우에서 그냥 일반적인 유저보다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가장 큰 게 내가 오더를 받는데 내가 이거를 내 순서를 내 트랜잭션을 먼저 넣고 싶어서 그냥 그 유저의 트랜잭션을 아예 그냥 그 뒷블록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그 훨씬 더 공격하기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로부터 이제 프론트러닝 어택을 막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세 번째 이 공격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에 대해서 거의 분량이 반이 할당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이제 소개드릴 부분 세 가지인데, 리스팅 프로세스, 그리고 매칭 엔진, 이제 프론트러닝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해서입니다. 자, 혹시 말이 빠르면 그냥 좀 중간에 제지를 해주세요. 자, 좀 그 장표가 많이 나와 있어서 한 시간 내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좀 빨리 하는 지금 좀 조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빠르다 싶으면은 손을 들고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코드 체인에 이제 그 에셋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예로 들면은 이제 ERC20 토큰인데 어떤 주소에도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누가 어떤 토큰을 통제하지 않는 거면은 이제 unregulated asset. 그래서 이 에셋은 한번 수량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고 이 에셋을 강제로 트랜스퍼를 막거나 이더리움에서 예를 들면 특정 주소를 프리즈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 이제 ERC20 토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거를 이제 unregulated asset이라고 그러고, regulated asset은 어떤 특정 주소가 이 토큰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주소에 에셋을 몰수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수익 배분에서 이제 regulated asset은 좀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제 사전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리스팅 프로세스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regulated asset 같은 경우 이제 그 에셋을 관리하는 사람, 여기는 어프로버나 레지스트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에셋을 거래를 하겠다 하고 이제 프로포저를 보내요. 트랜잭션을 보내요. unregulated asset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보낼 수 있고요. 이 프로포절이 한번 올라오면 저희 이제 그 코드체인 네트워크에는 이제 스테이크홀더도 있거든요. CCS 토큰이 있는데 스테이크홀더, 스테이킹 토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이 프로포절에 대해서 내 토큰 얼마만큼을 위임을 해요. 이 위임한 거는 언제든지 다시 회수해서 다른 프로포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임된
토큰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토큰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프로포절이 활성화돼서 그 프로포절에 이제 적힌 내용대로 이제 덱스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덱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이제 일단 트레이딩 페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CCC랑 이더리움 토큰을 뭐 교환하겠다 하면은 그런 트레이딩 페어를 등록할 수 있고 거기 이제 트레이딩 비 같은 걸 정의를 해두고요. 우리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이제 그 필요한 거래 트랜잭션 날리면 이제 뭐 틱 사이즈나 낫 사이즈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페어가 어떻게 거래될지 수는 얼마인지를 정의하는 게 이제 프로포절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포절이 제한되고 나면 이제 거래를 한 사람들이 이제 오더 트랜잭션을 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트레이딩 피들이 발생하는데 이 트레이딩 피를 이제 그 에셋을 발행한 프로포저가 일부 가져가고요. 프로포저에 적힌 금액대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프로포저를 냈으면 이 프로포저에 대해서 스테이크홀더들이 거기에 이제 그 위임을 했을 텐데 토큰을 델리게이션을 했을 텐데 그 델리게이션을 한 만큼을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제 그 마켓에서 나오는 피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스팅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아까 CCS 델리게이션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 중에서 기준이 있었잖아요. 만 CCS 이상을 델리게이션 받아야 된다. 이게 어떤 CCS 홀더가 이 마켓에서 더 이상 수익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 다른 에셋을 거래하는 게 더 뭐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아 하면은 델리게이션을 취소하고 다른 마켓에 이제 그 위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특정 그 만 CCS 미만으로 이제 델리게이션이 떨어진 마켓은 이제 디세이블 되고요. 디세이블 된 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이제 오더 트랜잭션이 처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스테이크홀더가 들어와서 다시 딜리게이션 이제 숫자에 넘어가면 다시 이제 오더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프로포절이 들어오면 마켓이 그냥 제한된 상태로만 있다가 이제 CCS 딜리게이션 충분히 받으면 활성화돼서 오더 트랜잭션 처리해주고 딜리게이션이 이제 다시 부족해지면 그냥 다시 제한 상태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덱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리스팅 프로세스라는 거를 리스팅 프로세스에서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에셋과 이 에셋을 거래하고 싶어 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을 디플로이 한다거나 하면 그냥 바로 리스팅이 되는 거래소들도 있고요. 이런 거래소들은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는 유저들이 직접 이 토큰에 대해서 그 리서치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다루는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상에서는 아무나 내가 리스팅을 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는 어떤 토큰이든 교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지원하는 프론트엔드 웹에서는 이제 뭐 특수한 이제 거래량이 있는 토큰들만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검증이 된 토큰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네트워크의 이제 뭐 스테이크홀더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리스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었던 단점은 이제 그 투표에 반드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뭐지? 했을 때 강한 인센티브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내가 직접 참여를 해야만 수수료를 받고 이제 수수료 거래량이 많은 마켓을 스테이크홀더들이 찾아야만 이제 이익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봐서 이러한 딜리게이션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가 초반인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 단체가 이제 큰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이저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결국 이제 약간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제 토큰 리스팅을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cc로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CCS 토큰의 0.1%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들여서 CCS만큼 사면은 다른 스테이크홀더들하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이제 토큰을 리스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로포잘 단계에서 스테이킹이 되진 않고요. 스테이크홀더들은 그냥 그 이전에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고 이제 프로포잘이 올라오면은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프로포잘을 보고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테이킹 하는 거하고 네. 이미 리스팅된 이후에 또 스테이킹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중치가 차이가 없나요? 가중치는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리스팅 프로포잘이 이제 일단 질문이 뭐냐면 이제 되기 전에 이제 델리게이션 위임을 하는 거랑 된 프로포잘이 나온 이후에 델리게이션 하는 거랑 이제 가중치의 차이가 있냐가 질문이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델리게이션 프로포잘이 있기 전에는 그 프로포잘에 대해서 델리게이션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 스테이크홀더가 이런 마켓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프로포잘을 미리 낸 다음에 자기가 낸 다음에 거기에 델리게이션 하는 거죠. 마켓이 프로포절이 제안한 마켓이 활성화되기 전에 딜리게이션 한 거가 활성화됐는데 딜리게이션 한 것을 들어서 활성화를 기준으로 네네네. 말씀하시죠. 그 활성화를 기준으로는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활성화 되기 이전에 내 돈을 묻는 거는 그 피를 못 받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활성화된 코인에만 스테이킹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스테이크홀더의 뭐 당연히 이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이제 뭐 내가 5,000 CCS밖에 없어서 뭐 미리 뭐 여기에 델리게이션 해두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프로토콜 상에서는 이제 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겠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더 마칭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제 네,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오더북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예시인데요. 이제 뭐 사는 사람들이 있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 가격에 뭐 3,000주를 사겠다, 뭐 이 가격에 5,000주를 팔겠다 하면 이제 오더북이 있고 이제 오더북에 이제 거래가 성사되면 메이커 테이커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제 메이커는 내가 거래를 냈는데 이게 매칭되지 않아서 오더북으로 가게 되면 그건 이제 메이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주문을 냈는데 이제 바로 매칭되는 주문이 있어서 체결이 되면 이제 그거는 테이커 오더가 됩니다. 그래서 오더 트랜잭션은 이제 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마켓 아이디는 이제 결국 트레이딩 페어죠. 이제 프로포잘이 이제 제한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마켓 아이디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켓이 활성화된 경우에 이제 미니 오더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트레이딩 페어에 대해서 이거를 사겠다 팔겠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얼마고 퀀티티는 얼마다 라는 걸 줬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낸 리밋 오더를 캔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더북이 이제 불필요한 오더들이 이제 오더북에 계속 쌓이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리밋 오더를 내는데 이게 뭐 일정 이상 시간 매칭되지 않으면 익스파이어가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이제 좀 설명인데 만약에 트랜잭션이 리밋 오더 트랜잭션이 블록 100번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실행되지 않는 구조예요. 저희 덱스에서는 이게 100번에서 컨펌이 됐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뭐 103번 블록에서 실행이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프론트러닝 어택을 좀 방지하기 위해 이제 트랜잭션이 인크립션 됐다가 실행되는 시점에 디크립션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블록에 포함되는 시점이랑 실행되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이 블록에 이제 포함된 시점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기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더에 이제 프라이오리티가 있는데요. 자, 뭐 여러 개의 이제 매칭된 오더들이 이제 서로 이제 뭐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오더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인가 체인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여러 개의 주문이 있을 때 가격이 가장 예를 들면 파는 주문이면 가장 싸게 파는 주문, 사는 주문이면 뭐 비싸게 사는 주문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요. 이제 만약 그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이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제 그 블락 단위로 이제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번째 블락에 포함된 트랜잭션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해서 시간인데 이제 시간이 이제 결국 블락에 포함된 시간인 거고 블락에서 실행된 시간인 거고 이것도 이제 같은 그러니까 가격과 시간이 둘 다 똑같은 오더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칭하는 데는 이제 그 배치로 이제 매칭하는 알고리즘을 뒤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 로직을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어떤 블록이 컨펌되고 오더 트랜잭션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존의 오더북에 있던 오더들하고 합쳐서 매칭을 돌려요. 매칭을 돌리는데 사는 주문 중에서 뭐 가장 좋은 그 우선순위가 높은 사는 주문 그리고 파는 주문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파는 주문들을 모아서 이제 그 배치 매칭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로스가 없어질 때까지 프라이스가 크로스된 게 없어질 때까지 매칭을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남은 오더들은 다시 오더부로 돌아가고 이제 그 블록에 대한 매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example을 좀 그려왔는데 이제 오더북에 이런 오더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 10일에 1200개를 파는 주문이 있는데 얘는 실제로는 5개의 오더이고 그럼 얘들 이제 가격에서는 이제 같은 우선순위인데 이 중에 4개만 익스큐션 타임이 100으로 갖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100일로 얘는 좀 늦게 주문이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빠지고 이 4개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주문이고 그 다음에 사는 주문은 이제 뭐 오더북에 있던 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게 사는 주문 그러니까 이거랑 매칭된 주문들이 있어요. 프라이스 10일에 매칭되는 주문 2개가 들어왔는데 이 사는 주문 2개랑 파는 주문 4개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라타 그러니까 그 내가 그 말한 수량에 비례해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는 주문이었는데 전체 파는 주문이 1000개였고 전체 사는 주문이 400개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100개를 팔겠다고 낸 주문이 이제 전체 쉐어에서는 10%거든요. 그래서 이 사는 주문이 전체 400개였는데 그 중에서 10%만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100개를 팔겠다고 주문을 냈지만 파셜 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셜 필이 돼서 이제 40개는 매칭이 돼서 이제 그거는 산 걸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이제 60만큼만 이제 다시 오더북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려는 주문에 대한 이제 전체에 대한 비율만큼 이제 그 파는 양이 곱해져서 이제 거래가 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까 오더북에서 달라진 게 기존에 이게 메이커 오더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격을 바꿔서 이제 팔겠다고 주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는 주문 2개랑 파는 주문 4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이제 캔슬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그 블락 단위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묶어서 처리되는데 이제 사실 캔슬을 먼저 처리해줘도 이제 그 프론트 러닝 어택이 여지가 남고요. 그러니까 특정 트랜잭션 특정 종류를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프론트 러닝이 이제 항상 그 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캔슬을 하는 것도 그 프로라타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캔슬을 먼저 시켜주긴 할 건데 비율에 따라서 캔슬을 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캔슬 오더는 이 주문에 대한 테이크어 오더거든요. 이 파는 주문에 대한 테이크어 오더고 얘가 경쟁해야 될 애들은 이 두 개 그 사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합하면 400이고 얘가 캔슬하려는 게 퀀티티가 100이기 때문에 400 플러스 이제 내가 취소하려던 금액 500에서 이제 100이 차지하는 부분이 20%이기 때문에 그 20%만큼만 일단 캔슬을 해줘요. 캔슬을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도 이제 같은 계산을 거쳐서 200만큼 캔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캔슬 먼저 처리해주고 이제 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캔슬이 없는 아까 방식대로 프로라타 방식으로 이제 그 매칭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 꼭 이런 형식 이런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사는 주문이 그 400개를 사겠다고 내놨는데 실제로 이게 그 소수점 이 퍼센테이지 계산하고 나니까 이제 두 개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밑에 자리들 나눌 수 없는 자리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파는 주문 중에 이제 뭐 크립토그래픽 해시를 뭐 써서 랜덤을 돌리든 아니면 저희가 지금 리서치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VRF로 이제 이 오더 4개 중에 2개를 이제 골라서 이제 그 에셋 퀀티티 하나씩 매칭해주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칭이 다 끝나고 나면 아까 그 파는 주문 이제 100개를 파는 주문에서 첫 번째로 캔슬이 돼서 80이 남고 그 중에서 이제 그 40만큼만 매칭이 돼서 이제 이 40이 남은 거는 이 매칭 그 배치 매칭이 끝나고 나면 그 캔슬 오더를 다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내가 그 수량이 100개인 주문을 취소했는데 40개는 매칭이 되고 60만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 로직이 돌아가고요. 이제 수수료는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취소한 거 얘는 이제 그 프로포절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익스파이어 되는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피를 다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캔슬을 하라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익스파이어 되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마이커 테이커 피가 이제 따로 그 프로포절에 적혀 있고 그만큼 이제 피가 청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 18분. 네. 그래서 이제 남은 30분 동안 안티프론트 러닝 디자인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한 그림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제 프론트 러닝 어택을 막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아까 대표님 소개해준 이제 유튜브에 그 안티 프론트 러닝 그 프론트 러닝 어택에 대한 블록체인에서의 프론트 러닝 어택에 대한 이제 글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읽고 이제 공유한 내용 동영상도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혹시 프론트 러닝 어택 자체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그거를 프론트 러닝 어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트랜잭션의 뭐 시퀀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더리움에서 시퀀스를 붙이는 방식 뭐 엄밀히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트랜잭션에 시퀀스가 붙어가지고 내 앞에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시퀀스가 달라서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막거나 뭐 아니면 내 앞에 실행된 트랜잭션을 뭐 지정해가지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는 걸 막거나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막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처리량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바로 처리된 트랜잭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분류하는 데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사실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고 가장 이제 좀 현실성이 있는 이제 솔루션은 트랜잭션의 이제 컨피덴셜리티를 이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러닝 어택이라는 거는 내가 그 mempool에 올라온 트랜잭션을 그 내용을 보고 이 트랜잭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뭐 암호화되어 있거나 커밋 리퀘스트로 해서 뭐 해시 값만 올라와 있거나 해서 내가 이 내용을 모르면 프론트 러닝 어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런 컨피덴셜리티를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랜잭션을 보낼 때는 이제 그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고 이게 컨펌이 되고 이제 몇 블락 뒤에 이제 암호화가 풀려서 밸리데이터들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제 그 트레이더 유저들은, 거래소 유저들은 이제 그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보내고요. 보냈는데 이 암호화된 트랜잭션들은 이제 그 블록에 포함된 이후 몇 블록 이내 이제 그 복구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를 할 때 이제 내가 내 키로 이제 암호를 하긴 하지만 이 디크립션 키를 나중에 이제 누군가 밝혀줘야 되는데 그 디크립션 키를 밝혀주는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역할을 맡는 이제 엔티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티티들을 몇 개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내 트랜잭션을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해서 지정을 하고 트랜잭션 보내는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트레이더가 이제 그냥 랜덤하게 그냥 어떤 키를 생성을 해서 이 트랜잭션을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를 하고 블락에 포함이 되고 나면 그 포함된 블락에서는 이제 순서가 정해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키를 제공하면 이제 트랜잭션 내용이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행을 하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키를 한번 만들고 암호화를 해서 블록체인을 보냈어요. 내가 블록 뒤에 가서 내가 이걸 복구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해야 되는데 오더북하고 이미 키가 제공된 트랜잭션들을 보니까 난 이 오더를 갑자기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은 키를 그냥 공개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커밋 리빌 스킴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커밋 리빌 스킴에서 그러니까 리빌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막는 방식이 이 커밋을 할 때 돈을 디파짓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걔를 슬래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막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거래소 유저들이 너무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100개를 비트코인 10,000원어치를 내가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10만원어치 디파짓 걸어놔 라고 하면은 이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키를 리빌하지 않고 도망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이 리빌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암호화 키, 복구화 키를 이제 쌍으로 들고 있고,
유저는 키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건 똑같아요. 랜덤으로 생성하는 건 똑같고 얘를 이제 네트워크에 리빌 에이전트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 키를 이제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이 암호화된 키를 같이 암호화된 트랜잭션하고 같이 이제 그 블록체인에 올려요. 그러면은 이 리빌 에이전트는 몇 블록 뒤에 이제 키를 이제 그 블록체인에 올려서 공개를 해서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이 점수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를 풀어서 이 트랜잭션이 암호화된 키를 얻을 수 있고 이 키로 이제 트랜잭션을 그 복호화해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은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들이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100명이 각자 다 이제 각자의 키를 이제 만들어서 각자 다 그 키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3자를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트레이더들이 뭐 한 리빌 에이전트의 이제 그 키를 썼다고 하면은 리빌하는 사람이 결국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유저들이 다 리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사용성을 위해서 이제 좀 크립토그래픽 테크닉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저가 이거를 이제 그 암호화를 하려면 리빌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이 키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키를 이제 블록체인에 그냥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그냥 블록체인에 등록된 키를 보고 그 유저는 자신의 트랜잭션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를 밝힐 때도 이 키를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요. 이제 비밀키가 있으면 이제 그 코어 키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트랜잭션 검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이 키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고 밸리데이터 검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들도 이제 일일이 그 리빌 에이전트들한테 뭐 이 암호화된 내용의 키는 뭐야? 라고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블록체인의 내용만 봐서 이 키가 등록이 됐네? 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복호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렇게 되면 리빌 에이전트가 이제 키를 계속 생성하고 계속 리빌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개 키를 한 번만 등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 키를 한 번만 등록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키 데리베이션 펑션을 쓰는 거예요. 뭐 HD 월렛 같은 걸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내가 외워야 되는 이제 키 패스프레이즈는 하나고 그거 하나만 외우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데리베이션 되는 키들을 여러 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방식을 이용해서 공개되는 키는 이제 하나만 등록을 해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이게 공개될 블록 넘버를 지정해서 새로운 공개 키를 이제 그 데리베이션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이제 그 랜덤으로 제너레이트된 키를 이제 암호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한 번만 일어나도 되는. 여전히 이제 이 키는 이제 매번 공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암학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하냐? 이거는 이제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인크립션이라는 이제 그 분야가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 펑션을 이제 만족하는 그런 이제 걸 구현하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퍼블릭 키, 마스터 퍼블릭 키가 있고 이제 마스터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빌 에이전트는 한 쌍의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이제 생성을 해두고 퍼블릭 키는 공개를 하죠. 퍼블릭 키는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더들은 공개된 퍼블릭 키와 블락 넘버 그리고 내가 그 암호화하려는 내가 랜덤으로 제너레이트한 키를 해서 이제 그 커밋먼트 사이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빌 에이전트가 해당 블락 넘버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빗 키랑 블락 넘버를 해서 새로운 이제 그 디라이브드 된 이제 프라이빗 키를 생성해서 그 블록체인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밸리데이터들은 여기서 이제 그 등록된 키하고 블록에 이미 포함된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검증을 하겠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HD 월렛 이 BIP32에서 이제 쓰고 있는 그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제약 같은 게 뭐냐면 이 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하든드 키하고 이제 다든드 키가 아닌 종류가 있는데 그 하든드 키가 아닌 경우는 이제 내가 프라이빗 키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프라이빗 키랑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키를 안다고 해서 이 프라이빗 키가 공개되면 안 되는데 이 BIP32에서 쓰고 있는 이제 그 크립토그래픽 테크닉에서는 이제 그 키에서는 이 디라이브드 된 키를 알고 이제 마스터 퍼블릭 키를 알면 프라이빗 키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덴티 베이스드 인크립션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일립틱 커브에서는 안 되고 그 페어링이 되는 커브 위에서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크립션에서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이 시점에는 내가 그 밸리데이터가 이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보고 얘를 블록에 어떻게 넣어주지? 라는 게 있잖아. 뭐 수수료는 낸 건가? 뭐 이게 그냥 풀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트랜잭션이면 어떡하지? 뭐 블록체인 사이즈만 차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 커밋먼트가 올라가고 나면 이 리빌 에이전트는 자기가 키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키를 알고 있어서 그 얘를 풀고 얘는 리빌 에이전트는 이 커밋먼트를 미리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리빌 에이전트가 프론트 러닝 어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이제 암호화된 트랜잭션 검증할 수 없는 문제는 이제 부분적으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UTXO 구조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풋하고 아웃풋 오더와 관련된 부분은 암호화를 하고 트레이딩 피를 걷는 부분만 암호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한의 트레이딩 피가 검증이 되지 않으면 얘는 무효한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시켜주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리밋 오더는 오더를 캔슬하는 거는 똑같이 트레이딩 피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오더를 이제 처리를 해준다가 이제 해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빌 에이전트가 이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리빌 에이전트의 그 롤이 뭐냐면 나는 이제 그 키를 등록을 해두고 이제 그 매 블록마다 이제 시크릿 키 그 블락 넘버에 맞는 시크릿 키를 제공을 해야 돼. 트랜잭션으로 이제 올려서.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제 뭐 트랜잭션 피도 들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보상을 줘야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리빌 에이전트가 일을 못했어. 그러면은 사실 페널티도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리빌 에이전트를 믿고
이 사람이 키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키를 리빌 안 해버리면 내 주문은 그냥 이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그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주는 방법과 이제 그 페널티를 주는 방법 두 가지 다 필요가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좀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저희 그 리서치 페이지에 포스체인 덱스 프로토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주는지가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내가 퍼블릭 키를 등록했는데 아무도 내 키를 쓰지 않아서 내 키를 쓰지 않아서 내가 뭐 리빌한 키로 인해서 뭐 매칭되는 트랜잭션이 한 건도 없으면 보상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보상의 전체 양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얼만큼 가져가냐는 이제 매칭된 전체 트랜잭션에서 내가 이제 거기 기여한 만큼이에요. 거기에 대한 수식은 이제 리서치 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또 페널티도 받는데 이것도 이제 내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를 카운트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페널티를 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사실 이제 그 리빌 에이전트가 뭐 밸리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 트랜잭션을 무조건 블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밸리데이터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블록, 두 블록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행 버퍼라는 걸 둬서 뭐 예를 들면 세 블록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번째 블락의 디크립션 키를 제공하는데 이게 101번째 블락이 들어가도 용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터가 마음을 먹고 얘 키를 얘가 이제 등록한 그 복화 키를 내가 블록에 안 넣어주면 어떤 주소들을 취소해버릴 수 있네 같은 걸 해도 그 다음 밸리데이터가 얘를 포함시키면 그 트랜잭션이 실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밸리데이터가 그거를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건 이제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이제 랜더마이즈드 리더 일렉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밸리데이터가 미리 복화를 해보고 이 트랜잭션 빼야겠어 하는 거를 최대한 막겠다는 거예요. 네. 주요한 내용이 거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아까 말했던 건데 그 리빌 에이전트들이 트레이더들을 어떻게 믿어인데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 그 암호화 키로 암호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복화 키를 어디 뒤에 몰래서 빼돌리면 아니면 자기가 프론트 러닝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가 있고 이 사람이 서비스가 불안정해서 갑자기 내 주문을 처리해야 될 시점에 키를 리빌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리빌 에이전트를 믿지 않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낼 때 리빌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선택해요. 여러 개를 선택하고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암호화 키는 다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내 키를 이제 시크릿 쉐어링 방식을 통해서 분할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암호화해서 이제 키를 분할해서 암호화해서 커밋먼트에 같이 올리는 방식이 돼요. 이제 이 방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근데 그냥 멀티시그 방식처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 of 3 그러니까 내가 에이전트를 세 개를 지정해서 그 중에 둘만 제때 이제 그 복화 키를 리빌 해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3 of 2면은 한 명의 리빌 에이전트가 자기의 키만 가지고 이 랜덤으로 제너레이트된 키를 알 수가 없죠. 최소한 2명의 리빌 에이전트가 이제 그 뭉쳐야만 이 키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리빌 에이전트만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이해관계가 떨어지고 있는 리빌 에이전트를 여러 개 설정해서 그 적절한 수준의 이제 스레스홀드를 설정하면 이제 내 커밋먼트가 이제 그 사전에 밝혀지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시크릿 쉐어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크립토그래픽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인데 이 2차식 위에 있는 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2차식을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랜덤하게 시크릿을 하나 제너레이트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시크릿을 지나간 2차식을 그냥 랜덤하게 하나 만들고, 그리고 뭐 x값 1인 거 값을 1인 값, 2인 값, 3인 값을 이제 내가 나눠줄 리빌 에이전트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이제 얘는 이제 뭐 점 3개를 나눠주면 이제 3 over 3겠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점 3개가 모이면은 이 2차원 곡선을 이제 복원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시크릿도 알게 되는 거. 이런 방식의 이제 시크릿 쉐어링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면은, 네, 리빌 에이전트는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그 암호화키를 등록을 하고, 블록체인 등록하고, 이제 그거에 대응되는 블락 넘버에 대응되는 이제 시크릿 키를 매번 리빌할 의무가 있는 엔티티고요. 그래서 얘는 그 일을 제대로 했을 때는 보상을 받고, 하지 않았을 때 이제 페널티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 페널티가 유효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처음에 암호화키를 등록할 때 일정량의 디파짓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는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얘를 트랜잭션을 암호화해서 올릴 건데, 이제 리빌 에이전트들, 이제 공개되는 리빌 에이전트들 중에서 적당한 수를 골라서 적당한 스레스홀드를 결정해서 시크릿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암호화한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린다 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풀리는 거는 내가 키를 리빌할 필요 없이 리빌 에이전트들이 이제 키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이제 암호화가 풀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뭐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제 그 리서치 코드체인.io 이제 덱스 프로토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급하게 설명해서 이제 좀 이해가 덜 되셨거나 제 설명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좀 더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들도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어서 이거를 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레퍼런스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박주영님의 이제 ICS 스펙하고 이제 저희 코드 체인 내용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